인간은 단 한 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의 방향은 어느 순간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스며드는 습관과 선택, 그리고 깨달음에 의해 형성됩니다. 특히 인간의 정신과 성격이 굳어지기 전 청소년기의 교육은 씨앗처럼 뿌려져 인생 전체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2300년 전 고대 현자들이 남긴 문장을 통해 왜 청소년기의 교육이 결정적인지를 성찰하고자 합니다. 그 지혜는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구조와 삶의 방향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生死之欲之功，有曰是不早，礼不义者， 승사제욕지고 유월식부조, 역불이자다. 이 말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욕심을 이기고 이기심을 누르는 일은 일찍 깨닫지 않으면 억제하기 어려운 법이다. 이 말은 단순한 고전적 금언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습관의 힘과 욕망의 자동성에 대한 통찰입니다. 심리학은 말합니다. 욕망은 반복될수록 습관이 되고 습관은 무의식이 된다고. 그러므로 늦게 깨달으면 이미 우리의 행동은 뇌 깊숙이 뿌리 내린 자동 반응이 되어버립니다. 이 고전의 지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욕망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욕망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기심을 넘어 관계로, 충동을 넘어 자유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구독하시고 갈등을 연결로 바꾸는 여정, 저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한 번에 한순간씩 生死之欲之功，有曰是不早，礼不义者， 승사제욕지공 유월식부조, 역불이자다. 이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기적인 욕망을 이기고 욕심을 누르는 일에 대하여 일찍 알지 않으면 억누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최근담의 이 구절 生死之欲之功，有曰是不早，礼不义者， 승사제욕지공 유월식부조, 역불이자다는 인간 내면의 이기심과 욕망을 제어하는 일이 단순한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인식의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이를 심리학적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독하시고 갈등을 연결로 바꿔 나가는 저희 여정에 함께 하세요. 한 번에 한순간씩 말이죠. 심리학적으로 이기적인 욕망을 이기고 욕심을 누르는 일에 대하여 일찍 알지 않으면 억누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습관 형성의 영향 habit formation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반복적인 행동을 자동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욕망을 충족시키는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이 습관으로 고착되며 이후에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면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는 습관, 먹는 것으로 감정을 해소하는 습관 등등입니다. 일찍 깨닫지 못하면 욕망을 제어하는 때 필요한 인지적 개입이 늦어져 습관화된 욕망의 자동 반응을 제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기 통제력의 발달 시기 developmental psychology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자기 조절력 self-regulation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서서히 발달합니다. 이 시기에 적절한 욕망 통제의 교육이나 모델링이 없으면 충동 조절 능력이 약한 성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욕망을 제어하는 능력은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생기지 않으며 어릴 때부터 훈련되거나 자각되어야 효과적입니다. 셋째인지 왜곡과 합리화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거나 자신이 욕망을 제어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자기 기만 self-deception이라 합니다. 일찍 자각하지 못하면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닌 욕망을 정당화하는 기술만 늘어나게 되어 진정한 자기 통제가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와 문화가 주는 환경적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소비 자본주의의 유혹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욕망을 자극하고 소비를 장려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광고, SNS, 비교 문화 등은 개인의 자아를 욕망의 실현과 동일시하게 만듭니다. 일찍 자기 욕망의 구조를 인식하지 않으면 외부 환경에 의해 지속적으로 조작당하게 됩니다. 둘째, 공동체적 통제의 약화가 그 원인입니다. 과거에는 가족, 종교, 지역 공동체가 개인의 욕망을 일정 수준에서 조절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절대적인 가치로 부각되면서 욕망을 통제해 주던 외부의 경계선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이 스스로 일찍부터 자기 통제를 배우지 않으며 이를 제어할 사회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조절력 self-regulation은 성인된 후에는 불가능할까요? 아니요. 자기 조절력 self-regulation은 성인이 된 후에도 충분히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단, 아동기 청소년기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원래 감정 조절이 안 돼. 나이 들어서 고치기엔 늦었어 라고 말합니다. 이는 뇌가 굳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지만 신경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 즉 뇌의 변화 가능성은 성인기에도 계속 존재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전두엽 프리프론탈 코텍스는 자기 통제, 감정 조절, 계획 능력 등을 관장합니다. 이 영역은 성인기에도 학습과 훈련을 통해 기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명상, 일기 쓰기, 인지행동 치유 CBT, 운동 등은 뇌 구조를 바꾸고 조절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기 조절력을 키우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는 의식적인 연습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죠. 첫 번째, 자기 인식 훈련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포착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화를 내기 전에, 짜증이 올라오기 전에 지금 내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나 하고 스스로 묻는 겁니다. 이 질문 하나가 감정 폭발을 막는 첫 단추가 됩니다. 두 번째는 습관화된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수면 시간, 이 모든 것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며 우리 뇌는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더 잘 조절력을 발휘합니다. 세 번째, 감정을 기록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왜 화가 났는지, 어떤 상황에서 감정이 흔들렸는지, 그 순간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글로 남겨보세요. 기록은 곧 자기 성찰의 거울입니다. 네 번째는 지속적인 피드백입니다.
혼자서 조절력을 키우기는 어렵습니다. 상담, 코치, 멘토링 같은 외부의 시야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조언은 나의 무의식적인 습관을 들여다보는 창이 되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실패를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조절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절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세요. 성인도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조절력은 나를 사랑하려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힘입니다. 生死之欲之功，有曰师不早，礼不义者。 사사로운 마음을 이기고 욕망을 제어하는 일은 일찍 깨닫지 않으면 어렵고 각고의 노력이 없으면 이룰 수 없다. 성인이 되어 자기를 다스리는 일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찍 깨닫고 꾸준히 훈련하는 사람이 그 능력을 갖게 됩니다. 홍자성의 말처럼 욕망을 제어하는 일은 일찍 알지 않으면 억제하기 어렵다는 말은 단순한 도덕적 충고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는 습관 형성과 자기 통제력의 발달 문제이며 환경적으로는 사회 구조의 변화와 유혹의 증가라는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깊은 통찰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자기 성찰과 조기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이어지는 2부 영상에서는 2300년 전부터 내려오는 동양의 현자들이 청소년기부터 욕망을 절제하는 훈련의 중요성을 어떻게 경고해 왔는지를 살펴보세요. 이 영상은 그러한 훈련이 결여될 때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삶은 단 한 번 주어지며 그 여정은 극적인 순간의 선택보다도 일상 속에 천천히 축적되는 습관과 성찰에 의해 방향 지워집니다. 특히 정신이 유연하고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는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뿌리를 내리는 시기입니다. 마치 씨앗이 어떤 토양에 뿌려지는가에 따라 열매의 질이 달라지 이 시기의 교육은 한 인간의 생애를 결정짓는 토대가 됩니다. 이러한 통찰은 오늘날의 것이 아닙니다. 2300년 전의 고대 사상가들도 이미 인간 내면의 본성과 욕망의 구조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生死之欲之功，有曰师不早，礼不义者。 사욕을 이기고 욕망을 절제하는 일은 일찍 깨닫지 못하면 어렵고 설령 알더라도 그것을 억제할 힘이 없으면 이루기 어렵다. 이 구절은 단순한 도덕적 충고를 넘어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물음을 던집니다. 우리는 언제 삶의 방향을 깨닫는가? 우리는 그 방향을 실천할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고전의 문장을 거울 삼아 청소년기 교육의 본질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단지 정보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자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자기 인식과 자기 절제력을 길러주는 철학적 과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구절은 책은담의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본디 욕망과 이기심에 물들기 쉬우며 그것을 이기는 데는 단순한 지식이나 자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언제 그것을 깨닫느냐와 그것을 억제할 힘을 기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지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청소년기에 범죄를 저지르고도 고립된 상태에서 공부를 통해 고위 공직자가 된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반복적으로 비윤리적 행동을 저지르는 현실에서 목격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능이 낮거나 교육 수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회적 성공을 이룬 이들이 왜 여전히 자기 억제에 실패하는가? 그것은 바로 일찍 깨닫지 못했고 쇠보자 절제할 힘이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의 부이입니다. 지식은 축적되었으나 자기 성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규범은 학습되었으나 내면의 습관은 변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욕망을 이기고 사적 충동을 제어하는 훈련은 오랜 시간에 걸친 자기 성찰과 반복된 실천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의 품성과 도덕성을 판단할 때 그의 말이나 위치보다 그가 욕망을 어떻게 다루는가, 자기 이익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책은담은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것을 충분히 일찍 깨달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첫째, 반사회적 성격장애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SPD 때문입니다. 청소년기부터 강력 범죄에 강간, 폭력,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 DSM-5 기준으로 보면 청소년기에 품행장애 (Conduct Disorder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성인기까지 지속되면 반사회적 성격장애 ASPD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특징, 타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죄책감이나 공감, 능력 부족합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합니다. 충동 조절이 실패합니다. 법과 사회 규범에 대하여 무시를 합니다. 문제는 공부를 하고 지식은 갖췄을지라도 내면의 성격 구조가 반사회적이라면 그 지식은 오히려 범죄를 정교하게 감추고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공감 결핍과 도구적 지능 (Instrumental Intelligence) without moral development 때문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지능은 높지만 공감 (Empathy과) 도덕적 판단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피아제 피에치드나 콜버그 커버기의 도덕 발달 이론에 따르면 이들은 도덕 판단의 초기 단계벌 또는 자기 이익 중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지능과 언어 능력은 높은 수준에 있어 사회에서 성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즉, 이게 불법이라는 건 아는데 내가 걸리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건 나한테 이득이니까 괜찮다. 이는 윤리 없이 작동하는 도구적 사고이며 전문지식 법률마저 범죄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애적 성향과 극권의식 (Narcissism and Entitlement)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충분한 처벌이나 한계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오히려 범죄적 행동이 자기 과시나 우월감의 수단이 되었던 경우 그 사람은 강한 자기애적 성향 (Narcissism과) 극권의식 (Entitlement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남들과 다른 존재다. 나에겐 규칙이 적용되지 않아. 내가 남을 조종하거나 해치는 건 당연한 권리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파괴적이기보다는 타인
파괴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처벌보다 강화된 경험, reinforcement history 때문입니다.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처벌 없이 넘어갔거나 오히려 이득회감, 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경험했다면 이는 행동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강화 reinforcement에 해당합니다. 범죄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학습된 전략적 선택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이나 처벌보다 일관된 한계 설정과 행동 수정 프로그램이 필요한 유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인물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단순히 도덕성이 부족하거나 실수를 반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왜곡된 성격 구조, 결핍된 공감 능력, 윤리 없는 지능, 보상받은 비행 경험, 자기중심적 세계관이 심리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하나의 범죄적 자아를 형성한 결과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성격 구조의 성찰과 재구성 없이는 오히려 더 정교하고 위험한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 없이 학교라는 사회적 공간을 경험하지 못하고 혼자 독학으로 성장하는 경우 사회성, 자기 통제력, 공감 능력 등 인간됨의 핵심 요소들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 고대 격언이 잘 보여줍니다. 生死之欲之功有曰是不早礼不义者 욕망을 이기고 이기심을 누르는 일은 일찍 깨닫지 않으면 억제하기 어려운 법이다. 2300년 전 동양의 지혜자들이 남긴 이 문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입니다. 청소년기의 정서 발달과 윤리적 감수성은 그 시기를 놓치면 회복하기 어려운 인간 형성의 기초입니다. 청소년기에 고립된 학습을 한 후에 공부를 통해 고위 공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 위정자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언론에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판검사에게 뇌물을 주는 방법을 어떻게 그들은 알았을까요? 그가 청소년기에 그런 것을 이미 학습했을까요? 生死之欲之功有曰是不早礼不义者자기를 이기고 욕망을 절제하는 일은 일찍 자각하지 않으면 어렵고 노력하지 않으며 이루기 어렵다와 현대 사회의 도덕적 붕괴를 연결짓는 심오한 주제입니다. 그가 그러한 정보를 얻게 된 경로는 일반적인 합법적 교육이나 정상적 사회화 과정이 아닌 비공식적이고 음성적인 사회 네트워크 속에서 학습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로가 주요합니다. 첫째, 한국의 소년원이나 교도소 내의 범죄, 문화학습일 수도 있습니다. 소년기 수감 경험은 오히려 범죄 기술과 부패한 사회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공유하고 학습하는 학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사회적 전형, 이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 부패한 성인, 멘토와의 접촉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출소 후 고위 공직에 오르기까지 누군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에게 후원이나 조언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직 사회는 뇌물 없이는 안 움직인다는 왜곡된 신념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시스템의 빈틈을 파고드는 계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판검사 등 고위직의 약점, 인간적 욕망, 정치적 거래 방식을 파악하고 그것을
합법을 가장한 뇌물이라는 형태로 교묘하게 구조화하는 능력을 발전시켰을 수 있습니다. 즉, 그는 뇌물을 줘야 돌아가는 세계를 배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통하는 세계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행동 전략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그가 청소년기에 그런 것을 이미 학습했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기 사회화 실패 때문입니다. 청소년기는 도덕, 자기 절제, 양심, 책임감 등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극단적인 범죄 감각, 살인 등을 경험하고도 내적 반성과 회복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자기중심적 생존 전략이 그대로 고착될 수 있습니다. 둘째, 회피형 도덕 성장 때문입니다. 승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사고방식을 내면화한 경우 도덕은 도구일 뿐이며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생기기 쉽습니다. 셋째, 부패를 힘의 상징으로 보는 왜곡된 가치관 때문입니다. 부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공의 필수 조건이자 정보를 독점한 사람만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여기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범죄의 사회적 전염 Social Contagion of Crime 이론이란 범죄가 단지 개인의 도덕적 타락이나 충동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 속에서 마치 전염병처럼 퍼진다는 관점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1점 핵심 개념 요약은 첫째, 전염 컨테이션입니다. 사람의 말, 행동, 태도, 가치관이 주변 사람에게 감염되듯 영향을 미친다는 심리학 사회학적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둘째, 범죄의 사회적 전염은 특정한 환경, 관계망, 집단 분위기에서 범죄가 점점 정상화되고 모방되며 확산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범죄의 사회적 전염 이론의 핵심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모방학습 모델링입니다. 사람은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일수록 주변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가까이에서 자주 보고 경험하게 되면 그 행동이 나도 할 수 있는 일로 느껴지고 결국 따라 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정상화 효과 normalization입니다. 범죄를 반복적으로 접하며 처음엔 충격적이고 이질적으로 느껴졌던 일이 점점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고 흔한 일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들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생기는 거죠. 셋째는 도덕적 둔감 함몰러 desensitization입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던 행동도 반복되다 보면 둔감해집니다. 범죄에 대한 경계심이나 거부감이 줄어들고 결국 마음의 저항 없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마지막은 집단 강화 효과입니다. 범죄 집단 안에서는 너도 했고 나도 했으니 괜찮다는 식의 정당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동조 분위기 속에서 범죄는 오히려 소속감의 매개가 되고 서로의 행동을 강화시키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번에는 범죄의 사회적 전형 이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들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브리엘 타르 드 게브리엘 달,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그는 범죄가 사람들 사이에서 모방을 통해 전염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죄는
유행처럼 번진다. 특히 청소년은 사회적 감염에 가장 취약하다. 다음은 치카고 학파 치카고 스쿨입니다. 이 학파는 도시의 슬럼가나 빈곤 지역에서 범죄가 어떻게 밀집되고 반복 재생산되는지를 연구했죠. 이들은 말합니다. 환경이 범죄를 퍼뜨리는 배양지가 된다. 자, 그럼 실제 사례를 볼까요? 첫째, 교도소에서의 범죄 기술 공유입니다. 형벌을 통해 교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의 방법과 기술이 전수되는 장소가 되곤 합니다. 둘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범죄 미화. 요즘은 학교 폭력을 무용담처럼 자랑하거나 도벽 챌린지를 유행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콘텐츠는 범죄를 멋있는 것처럼 왜곡해 전달하고 모방을 부추깁니다. 셋째, 범죄 드라마나 뉴스의 과도한 묘사 역시 문제입니다. 이런 미디어는 모방 범죄를 자극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론이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가장 중요한 통찰은 이것입니다. 범죄자는 단지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다. 그는 사회적으로 감염된 사람일 수도 있다. 따라서 범죄를 막기 위해선 단순히 처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범죄가 전염되는 경로 자체를 차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교도소나 학교 폭력의 은폐, 비행 집단을 방치하는 것 등이 바로 전염 경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 범죄가 모방을 통해 퍼진다면 건강한 모델과 좋은 행동도 똑같이 전염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긍정적인 전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범죄의 사회적 전염은 범죄가 환경과 관계를 통해 퍼지는 현상으로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 교정뿐 아니라 주변 환경의 정화와 건강한 관계망의 회복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인식 자체가 바로 고전 책은담이 깊이 있게 경계하고 있는 바입니다. 욕망을 억제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이기는 것은 일찍 자각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자제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 훈계가 아니라 인간 삶의 근본적인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인물 역시 너무 늦게 깨달았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런 자각조차 없이 성공이라는 외피만 갈아입은 채 타락의 본질을 그대로 유지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례는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도덕적 실패가 사회 전체에서 방치될 때 어떤 집단적 퇴행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책은담에 이 구절을 다시 새겨야 합니다. 生死之欲之功，有约是不早，礼不义者。 자기를 이기고 욕망을 절제하는 일은 일찍 깨닫지 못하면 너무 늦고 절제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처럼 시기를 놓친 채 지식과 권력만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결국 우리 사회에 어떤 윤리적 공백을 남기게 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로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 함께 인간됨의 뿌리에 대해 깊이 성찰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生死之欲之功，有约是不早，礼不义者。 승사제욕지공, 유알식 부조력 부리자. 사욕을 이기고 욕망을 제어하는 일은
일찍 깨닫지 않으며 어렵고 알아도 절제할 힘이 없으며 이룰 수 없다. 이 고대의 문장은 단순한 도덕적 경고를 넘어 인간 발달과 교육의 본질을 날카롭게 꿰뚫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욕망을 인식하고 그것을 제어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언제 깨닫느냐와 억제할 힘을 기를 기회를 가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바로 이 결정적 시기입니다. 자아가 급격히 확장되고 윤리적 감수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감각이 형성되는 이 시기를 고립된 경쟁과 지식 주입의 환경 속에서 보내게 되면 인간의 내면적 질서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은 뿌리 내릴 기회를 잃고 맙니다. 현대 심리학 이를 확인해 줍니다. 공감 결핍, 자기중심성 강화, 도덕 판단의 왜곡은 비인격적인 교육 환경의 필연적 결과일 수 있습니다. 지식은 많지만 감정은 얕고 성공은 거뒀지만 윤리는 부재한 사람. 이런 인간은 사회적 성취에 외피를 쓰고 있지만 공동체에는 오히려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언제 욕망을 인식하는 힘을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내면의 능력을 길러주고 있는가? 이 질문은 오늘날의 교육을 성찰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청소년기, 고립된 학습 환경이 어떻게 한 인간의 심리, 구조와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철학적, 심리학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고립된 학습 환경의 심리적 결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공감, 능력 결여, empathy deficit입니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보고 반응하며 자라나는 감정적 능력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타인의 표정, 감정 반응을 관찰할 기회가 적다면 감정 인식과 공감 능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중심성 강화, 이교센트리즘입니다. 또래와 갈등하고 협력하며 자기를 조정하는 경험 없이 자라면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 강화됩니다. 이는 내 방식이 항상 옳다, 남은 나를 이해해야 한다 같은 인식을 불러오고 타인의 고통이나 경계에 둔감한 성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도덕 판단의 왜곡 moral reasoning impairement입니다. 피아제와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에 따르면 도덕성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달합니다. 고립된 학습 환경에서는 도덕적 충돌, 타협, 타인 배려 등의 도덕 판단 훈련이 결여되기 쉽습니다. 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학습한 아이와의 심리적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또래와 함께 학습한 아이는 타인 감정에 민감하고 감정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독학한 아이는 감정 둔감, 자기 감정이 우선입니다. 둘째, 또래와 함께 학습한 아이는 협력, 양보, 규칙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독학한 아이는 통제받지 않아 자기 중심적입니다. 셋째, 또래와 함께 학습한 아이는 질서, 규칙에 따른 훈련, 경험 풍부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독학한 아이는 자기 기준으로 통제하고 감정적 충동 가능성 매우 큽니다. 넷째, 또래와 함께 학습한 아이는 타인과의 갈등과 타협 경험을 통해 도덕적 기준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독학한 아이는 자기 기준으로 통제하고
그러나 도덕 기준이 개인화되어 왜곡되어 쌍욕을 하고도 창피함을 모릅니다. 다섯째, 또래와 함께 학습한 아이는 또래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한 조정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독학한 아이는 비판에 민감하거나 적대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고소, 고발, 보복 등을 합니다. 청소년기에 학교에 가지 않고 혼자 독학한 경험 자체가 범죄의 직접 원인은 아니지만 만약 그 사람이 이미 충동성, 공감 결핍, 자기애적 성향, 도덕 판단의 미성숙을 지니고 있었다면 혼자만의 폐쇄된 학습 환경은 그 결함을 교정하기보다 강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달 배경을 가진 사람이 사회적 성공, 고위공직자, 정치인, 법조인, 통치권자가 거치더라도 내면의 성격 구조나 도덕성은 성숙하지 않은 채 외형만 성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지식과 사회적 지위가 범죄 성향을 제어하기는커녕 그 성향을 더 은밀하고 정교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 경력이 여러 번 있는 인물이 최고 권력자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만약에 이런 자가 된다면 사회적으로 도덕적 기준, 법의 권위, 그리고 집단 심리의 안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첫째, 도덕적 기준이 붕괴 moral disengagement입니다. 젊을 때부터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국가 최고 권력자가 된다는 것은 국민 다수의 도덕성과 합법성은 성공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라는 위험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가 말한 도덕, moral disengagement를 사회 전체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이나 타인의 비윤리적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무감각해지는 상태에 빠집니다. 저 사람도 저랬는데 나라고 안 되겠어. 범죄도 성공하면 로맨스네. 이로 인해 도덕 규범의 기준선이 낮아지고 사회적 죄책감이 느슨해짐, 공공질서 유지의 심리적 기반이 약화됩니다. 둘째, 법의 권위 실추와 정체성, 혼란 cognitive dissonance and legal cynicism을 초래합니다. 검정고시, 사법시험, 변호사, 범죄 전과와 각종 범죄 욕, 연루, 최고 권력자 등 극과 극의 지위를 오간 인물은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와 권위 감각에 심각한 혼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인물이 최고 권력자까지 오르게 되면 국민은 내면에서 다음과 같은 인지 부조와 cognitive dissonance에 직면합니다. 법을 어긴 자가 어떻게 법의 상징인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 나는 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는 법치주의의 심리적 기반인 정당성에 대한 신념을 약화시키고 일반 시민 사이에서 법에 대한 냉소주의 legal cynicism을 키웁니다. 법은 힘 있는 사람의 장난감일 뿐이라는 인식이 퍼지며 시민의 준법 정신과 사회적 협력의 심리, 비반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본보기 기능의 전도 role model inversion 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심리적으로 사회적 본보기 social role model로 작용합니다. 특히 청소년은 지도자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당화하거나 모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범죄 전력과
도덕적 일탈이 있는 인물이 성공과 권력의 상징이 되는 순간 수단과 과정을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경제적 약자 계층에서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모방할 유혹이 커지 학교, 가정, 사회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넷째, 집단 무력감과 냉소주의 collective learned helplessness and nihilism에 빠집니다. 국민 다수는 우리는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구나라는 집단적 무력감 learned helplessness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신뢰 social trust가 떨어지고 정치 혐오, 시민 탈정치와 극단주의적 반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체의 심리적 통합을 무너뜨리고 사회의 자정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기적인 욕망을 어릴 때부터 억누르지 못하고 범죄를 반복한 인물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닌 공공윤리의 붕괴, 법의 권위 실추, 사회적 본보기 기능의 전도라는 광범위한 심리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는 결국 공동체 전체의 도덕적 방향성과 자아 정체성, 그리고 법과 질서에 대한 믿음을 훼손하며 사회는 냉소, 혼란, 불신이라는 심리적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수치심은 타고나는가? 길러지는가? 우리는 종종 한 사회의 공인들이 명백한 잘못 앞에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범죄 사실이 드러나도, 욕설이 대중에 퍼져도 수치심조차 느끼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은 단순한 개인의 결함일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사회적, 심리적 구조의 결과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2300여 년 전 고대 동양의 한 문장이 다시 울림을 줍니다. 生死之欲之功，有曰师不早，礼不义者。 사욕을 이기고 욕망을 제어하는 일은 일찍 깨닫지 않으면 어렵고 알더라도 억제할 힘이 없으면 실현할 수 없다. 이 문장은 인간의 자기 통제력과 도덕, 감정, 특히 수치심, 이 단순히 이성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시기와 관계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수치심은 본능이 아니라 길러지는 감정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무엇이 부끄러운 일인가를 배워 반복적 경험을 통해 그것을 내면화합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사회와 단절된 환경, 예를 들어 학교 밖 교육, 교도소 수감, 혹은 애정 결핍에 고립된 성장은 이 중요한 윤리적 감각의 형성 과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 부끄러움을 모르는 성인은 교육과 정서적 경험의 실패가 빚어낸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언제, 어떻게 부끄러움을 배울 기회를 주고 있는가? 이 물음은 단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도덕적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단지 한 개인의 특이한 사례를 넘어서 도덕이 어떻게 형성되며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혹은 불가능하게 만드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합니다. 지식이 있고 성공도 이루었지만 왜 도덕적 부끄러움이나 책임감은 사라졌는가에 대한 성찰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문제의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고전 문장을 중심으로 수치심과 자기 통제의 형성 과정, 그리고 그 실패가 어떤 성격 구조로 이어지는가에 대해 철학적 심리학적으로 탐색해 보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내주 삶과 인간됨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점 철학적 관점에서 인간됨의 형성과 수치심의 본성. 生死之于之功有约是不早理不义者승사제욕지공 유활식부조 역부리지 않는 단순한 극욕주의적 훈계가 아니라 인간의 도덕성은 시기적 요인에 매우 민감하다는 통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찍 깨닫지 않으면 억제하기 어렵다는 구절입니다. 수치심 쇼츠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인식과 타자 인식이 만나는 도덕적 감각입니다. 즉, 나를 타인의 눈을 통해 바라보는 훈련이 어릴 때부터 사회 속에서 반복되어야 부끄러움이라는 내면 질서가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 청소년기에 또래와의 상호작용 없이 고립된 환경에서 성장하거나 사회 질서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교도소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반성보다는 생존을 우선시하는 조건에 놓였다면 자기 성찰이나 수치심이 매면화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도덕 감정의 결핍 moral emotion deficit 또는 공감 능력 저하 empathy deficit와 연결됩니다. 2점 심리학적 관점 수치심 쉐임의 부재와 병리적 자기 구조. 수치심은 인간의 양심과 자아, 통제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이 수치심이 있어야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스스로 멈출 수 있죠. 하지만 특정한 조건에서는 이 수치심이 마비되거나 아예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고립된 성장 환경입니다.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을 배우고 공감을 익힙니다. 그런데 정서적 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로 성장하며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거나 배려하는 능력이 매우 약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범죄를 통해 왜곡된 보상을 경험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오히려 그걸 통해 권력을 얻게 되거나 주변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일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내가 더 우월하다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반복된 처벌과 교정의 실패입니다. 형벌이라는 것은 원래 잘못을 반성하고 삶을 다시 세우는 기회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이런 경험이 오히려 나는 피해자야, 세상이 나를 몰라줘 하는 식의 희생자 서사로 내면화되면 반성은 사라지고 자기 합리화와 타인에 대한 비난만 남게 됩니다. 결국 이런 조건들이 축적되면 수치심을 느낄 능력 자체가 약해지고 도덕적 감각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깊이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깊이 있는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하시고 함께 생각의 여정을 이어가 보시길 권합니다. 결국 이러한 경험들이 누적되면 도덕적 감각이 마비된 상태, 다시 말해 부끄러움을 느낄 능력 자체가 결여된 인격 구조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반사회적 성향 antisocial traits 혹은 정신병적 특성 psychopathy라고도 분석됩니다.
3점 결론 깨달음은 곧 변화가 아니다. 제보자 리 부인은 지금 이 사례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사회적 성공을 이룬다 해도 도덕적 깨달음이 시기적절하게 일어나지 않으며 그 지식은 윤리 없는 권력 혹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아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고립된 청소년기 환경과 교도소 경험은 공감 수치 심작이 성찰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더라도 부끄러움과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비도덕적 자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대 철학의 통찰성스주의줄공과 현대 심리학이 모두 경고하는 중요한 인간 조건입니다. 고위 위정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오히려 뇌물을 받은 쪽만 구속이 되고 본인은 법망에서 빠져나와서 수치심을 모르고 당당하게 하는 행동이 청소년기의 그런 환경과 관련이 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며 오히려 당당하게 행동하는가? 이 문제는 단순히 법적 책임을 따지는 수준을 넘어 도덕성의 형성 과정, 특히 청소년기의 심리적 환경적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의 내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흔히 반사회적 성향의 antisocial traits 혹은 더 나아가 정신병적 성향 psychopathy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의 규범이나 타인의 감정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공감 능력의 결핍입니다. 타인이 고통을 마음이 아프든 그걸 잘 느끼지도 못하고 때로는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게 왜 문제야? 라는 반응을 보이곤 하죠. 둘째는 과도한 자기 합리화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뇌물을 줬지만 받은 사람이 나쁜 거지. 나는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셋째, 수치심의 마비입니다. 부끄러움을 거의 느끼지 않거나 느낀다고 해도 그것이 행동을 바꾸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줄 알면서도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넷째는 도덕 감정의 결여입니다. 이들은 옳고 그름이라는 내면의 기준보다 걸리면 손해, 안 걸리면 이득이라는 외부의 보상과 처벌에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향이 단순히 타고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청소년기, 즉 자아가 형성되고 도덕 감정이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에 경험한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래 관계없이 혼자 성장하거나 처벌은 받았지만 반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 이런 심리 구조가 강화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환경적인 요인, 특히 청소년기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도덕 감각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립된 성장 환경입니다. 어릴 때 또래들과 어울려 갈등도 겪고 협력도 하고 타협도 해보는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 상호작용 없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타인의 감정이나 경계를 존중하는 능력, 혹은 윤리를 고려하는 감각이 매우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왜곡된 보상 체계입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문제인데요. 어린 시절에 정직하게 행동한 것보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머리를 굴려서 오히려 더 많은 걸 얻는 경험을 반복했다며 그 아이는 어떤 도덕 체계를 갖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정의보다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왜곡된 가치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뇌물을 주고도 얘가 이 판을 설계한 사람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왜곡입니다. 세 번째는 통제의 실패입니다. 가정이나 학교 또는 사회 속에서 일관된 감정 조절 훈련이라든지 부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신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는 감정 폭발이나 충동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다가 성인이 되면 그 욕망이 훨씬 더 세련된 방식, 예를 들면 권력 남용, 매물 제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지식은 많이 배웠지만 내면의 질서, 즉 윤리와 수치심, 절제력은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된 것입니다. 정치인 중에 수백억씩 뇌물을 주거나 제3자가 수천억씩 부당이득을 받아도 받은 사람만 처벌되고 준 사람은 처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뇌물 제공자는 처벌을 피해가는가? 도덕적 역전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법적으로는 뇌물을 준 자도 처벌 대상이지만 현실에서는 정치적 권력, 법적 기술, 인맥 등을 통해 빠져나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처벌을 피한 것보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의 허점이 아니라 도덕 감각이 결여된 심리 구조의 결과입니다. 이들은 벌을 피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겼다는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언론에 등장하고 심지어 대중 앞에서 웃기도 합니다. 결론,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위험한 징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 인간 발달과 도덕 감정의 결여가 만든 예측 가능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일수록 지식은 많지만 양심은 결여된 경우가 많기에 사회적으로 더 위험합니다. 안과 행함 사이 인간됨의 시어 有约式的破人不过者人不过者어떤 이는 말하길 깨달음을 얻었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참아내지 못하는 자는 결국 인연에 이르지 못한다. 이 짧은 문장은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이해와 실천, 자기 인식과 자기 통제, 즉 안과 행함 사이의 간극을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철학적 성찰이 보여준 인간은 깨달았다고 해서 곧 실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식은 행동의 씨앗이 될 수는 있어도 실천이라는 열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차원의 심리적 도덕적 힘이 필요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의도와 행동 사이의 간극 intention, action, gap이라 부릅니다. 다시 말해, 이해는 곧 변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욕망을 절제하고 감정을 통제하며 깨달음을 삶 속에 구현하는 데는 고도의 자율성과 끊임없는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간이 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못하는지를 철학적 심리학적으로 탐색하고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하지 못할까요? 첫째, 이 현상은 심리학적으로 의도 실행 간극 intention, action, gap이라고 부르며 특히 습관을 바꾸거나 충동을 억제할 때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게 잘못된 줄 알아. 그런데 또 해버렸어. 이젠 참아야지. 하고 결심했지만 결국 못 참았어. 이는 단순히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심리적 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에서 기인합니다. 둘째, 알아도 안 되는 이유 두뇌 시스템의 분리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 카흐니맨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 뇌는 다음 두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시스템 1은 충동, 욕망, 분노, 쾌락 추구의 감정적, 즉각적, 자동적입니다. 시스템 2는 판단, 계획, 인식, 깨달음을 이성적, 느리지만 논리적으로 합니다. 깨달음은 시스템 2의 작용이지만 충동과 욕망은 시스템 1이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시스템 2가 안 되라고 단단하더라도 시스템 1이 이미 반응하고 있으면 이를 억누르기란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특히 분노, 성욕, 질투, 허영심 등 원초적 정서일수록 시스템 1의 주도권인 감정적, 즉각적, 자동적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기 통제력은 지식이 아니라 훈련이다. 자기 통제 self-control은 단순한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된 훈련과 신경, 경로의 형성이 필요한 능력입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러의 버우미스터는 자기 통제를 근육 머스클에 비유합니다. 즉, 참는 힘은 단기간의 결심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의 훈련, 환경, 실패와 반복 속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깨달음이 있어도 자기 통제력이 약하게 형성된 사람은 감정 조절, 욕망 억제, 자극 회피, 지연 만족 능력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기 통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통제 self-control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 환경, 인식, 감정 조절 능력이 모두 함께 작동하는 종합적인 능력입니다. 다음은 자기 통제를 키우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들입니다. 첫째, 감정을 인식하는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포착하는 능력이 자기 통제의 출발점입니다. 예, 지금 내가 짜증이 올라오고 있구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행동을 선택할 여유가 생깁니다. 둘째, 루틴을 만들어 두세요. 결정을 줄이면 통제가 쉬워집니다. 아침 일과 식사 시간, 운동 시간, 수면 시간처럼 정해진 루틴이 있으며
매번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어져 이지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습관이 자기 통제를 대신하게 됩니다. 셋째, 유혹을 멀리하고 환경을 통제하세요. 냉장고에 과자가 가득하면 다이어트는 실패합니다. 자기 통제는 의지보다 환경에 의해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침대 옆에 두지 않는 것만으로도 수면 습관이 달라집니다. 넷째, 감정과 욕구를 기록해 보세요. 충동을 느꼈던 상황, 그 감정, 그리고 결과를 기록하세요. 기록은 자각을 높이고 반복되는 패턴을 파악하게 도와줍니다. 다섯째, 작은 성공을 반복하세요. 뇌는 훈련됩니다. 하루에 딱 5분만 참아보는 것도 자기 통제 훈련입니다. 뇌는 반복을 통해 인내의 회로를 강화시킵니다. 여섯째, 즉각 보상보다 지연된 보상을 연습하세요. 마시멜로 실험처럼 자기 통제가 강한 사람은 즉각적인 만족보다 미래의 가치를 우선시합니다. 지금 이걸 참으면 나중에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훈련하세요. 일곱 번째, 지속적인 성찰과 철학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책은담의 말처럼 욕망을 제어하는 능력은 일찍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키워집니다. 단순한 팁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을 해야 비로소 깊은 자기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인간이 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 넷째는 정서적 자극의 강도에 따른 인식의 무력화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는 순간 머릿속에 화를 내면 안 돼라는 생각이 떠올라도 그 정서 자극이 너무 강하며 이성은 마비되고 행동은 자동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이때는 전두엽이 성적 판단을 담당해 편도체 감정 반응 담당에 의해 기능적으로 탈선당한 상태라고 보며 이를 감정탈이성화 미달라 케이지아크라 합니다. 이처럼 깨달음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할 때 행동은 깨달음과 무관하게 나타납니다. 요약하며 깨달았지만 못 참는다는 것은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인간 심리의 작동 구조상 알고 있음과 할 수 있음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방향을 잡아주지만 참는 힘은 훈련과 신경계 습관화 없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는 책은담이 말한 바와 같이 깨달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인내는 별도의 힘이다라는 통찰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갈등을 연결로 바꿔 나가는 저희 여정에 함께 하세요. 한 번에 한순간씩 말이죠.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나요? 구독하시고 채널을 방문하세요. 과학과 지혜를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위정자와 정치인이 청소년기에 중대하고 치명적인 범죄 경력이 있었다면 성인이 된 특히 사법부에 침투했을 사회와 법 집행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책은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生死之欲之功有曰是不早礼不义者 승사제욕 지공 유알식 부조력 부리자 사욕을 이기고 욕망을 절제하는 공은 일찍 깨닫지 못하면 어렵고 알더라도 실천할 힘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 근본적인 통찰을 던져줍니다. 바로 암과 의지, 즉 통찰력과 자기 통제력은
모두 인간 수양의 양날개라는 점입니다. 지식은 마음속 어둠을 밝히는 한 알의 진주요. 의지는 내면의 유혹을 끊어내는 한 자루의 검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인간은 쉽게 사욕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방황은 단지 한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도덕을 배울 시기를 놓치고 또래 집단과 건강한 윤리를 익히지 못한 채 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그 파장은 가정과 지역 사회, 나아가 사법제도와 국가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인격이 형성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사욕의 제어가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안과 의지를 함께 길러낼 수 있는지를 2300년 전 고전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의 통찰을 통해 함께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정치인이 청소년기에 범죄 경력이 있었다면 성인이 된 특히 사법부에 침투했을 사회와 법 집행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책은담의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승사제욕지공, 유알식부족, 역유알력 뿌리자 생스주유줄공, 여유실부자리자. 사욕을 이기고 욕망을 절제하는 수양의 공덕은 어떤 사람은 너무 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깨달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할 힘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개식시일과 조마 정명주 역시일파 참마 적해검 낭불가소야가 SS이커 정모더 민주 스이바잠모더 회진 커사오예. 깨달음은 마귀를 밝히는 한 알의 보석과 같고 의지는 마귀를 벨 수 있는 지혜의 검과 같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인간이 사욕을 억제하고 윤리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일찍 깨달아야 하고시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리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청소년기의 범죄자가 사법부 침투하면 왜 위험할까요? 이 고전은 단순한 자기 수양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윤리적 파괴력에 대해 경고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범죄가 교정되지 않고 도덕적 자각 없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 결과는 입법이나 행정부보다도 사법부에서 더욱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사법부가 더 위험한가? 사법부는 최종적인 판단과 정의 구현의 보루입니다. 판사나 검사가 뇌물을 받는다면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되고 죄 없는 이가 유죄를 받게 됩니다. 입법부의 비리는 여론과 선거로 바뀔 수 있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일단 내려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잘못된 판결 하나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범죄자를 풀어주고 전체 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청소년기에 사욕을 절제하지 못한 이가 그 습성을 유지한 채 사법부에 들어가며 그 뿌리 깊은 욕망은 언젠가 금전적 유혹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사회 정의를 위한 검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한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책은담은 말합니다. 깨달음은 마귀를 밝히는 보석이, 의지는 마귀를 베는 검이다. 둘 다 빠져선 안 된다. 이 말은 지금의 우리 사회와 청소년 교육에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청소년기에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 아이는 성인이 되어 지식 있는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와 같은 최후의 도덕적 심판 기관에 그런 사람이 들어갈 경우 한 개인의 타락은 전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도덕적 지진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기의 욕망을 제어하는 교육, 그리고 도덕적 자각과 실천 의지를 함께 기르는 훈련에 더 많은 공적 자원과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은 종이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뇌물로 점철된 사법부가 계속해서 부패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어떤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까요? 뇌물로 오염된 사법부는 왜 지속되는가? 사법부가 뇌물에 오염되었을 때 그 내부에는 세 가지 특징이 생깁니다. 첫째, 정의보다는 이해관계가 우선됩니다. 법은 평등해야 하지만 금전이나 권력 앞에서는 법조인이 스스로 그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둘째,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됩니다. 내부 고발이 사라지고 서로의 비리를 덮어주는 묵게모치 문화가 생기며 이는 외부의 감시를 무력화시킵니다. 셋째,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더라도 내부는 유지됩니다. 국민은 사법제도 자체에 기대를 잃게 되며 그 공백을 개인적 연줄, 모비, 정치 권력이 채우게 됩니다. 겉으로는 시스템이 돌아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의 실현이 아닌 권력 유지, 기계로 전락합니다. 그렇다면 부패한 사법부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뇌물과 부패로 점철된 사법부는 꽤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법부는 폐쇄적이기 때문에 외부 감시가 내부 개혁은 느립니다. 일반 시민은 법의 결과만 보기 때문에 판결의 동기를 알기 어렵습니다. 정치 권력과 결탁하면 서로를 보호하는 구조가 생겨 개혁이 봉쇄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래 간다고 해서 영원히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패한 사법부는 결국 다음의 방식으로 붕괴합니다. 한 건의 내부 고발 혹은 폭로로 국민 여론이 분노할 때, 사법 정의의 불균형이 사회 전반의 무질서를 초래할 때, 정권이 교체되어 권력의 후원 없이 드러날 때, 즉 뇌물의 사슬은 조용히 오래 갈 수는 있지만 결코 안전하게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정의는 늦게 오지만 반드시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때의 사회적 대가는 너무나 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철학적 정리. 책은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식 시일과 조마 정명주. 역시 일파 참마적 해검. 양불가소야. 是一颗照磨的明珠，历是一把斩磨的慧剑，两不可少也。 깨달음은 악을 밝히는 보석이고 의지는 악을 자르는 검이니 둘 다 빠질 수 없다. 사법부가 부패했다는 것은 그 조직이 깨달음 도덕적 자각도 의지 실천적 정의도 모두 잃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기관은 스스로 정화하지 않는 한 외부 충격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뇌물로 점철된 사법부는 지속 가능성은 있으나 정당성은 없으며 존속기간이 길수록 사회 전체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점에서 반드시 조기 개혁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사법부가 정치인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경우 사법부가 정치인에게 장악될까요? 아니면 정치인이 사법부에 장악될까요?
아니면 그들 둘이 서로 공생관계가 형성될까요? 어떤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까요? 이 질문은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핵심적인 철학적 정치사회학적 문제입니다. 사법부가 정치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을 경우 권력 관계는 어떻게 전개되는가? 첫째, 사법부가 정치인에게 장악되는 경우입니다. 정치인은 재판 결과를 조작하거나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 판사나 검사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치 권력, 사법 권력으로의 영향력 전이가 발생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사법부가 정치인의 도구로 전락하며 권력에 의한 법의 사유화가 이뤄집니다. 둘째, 정치인이 사법부에 장악되는 경우입니다. 사법부가 특정 정치 세력이나 정권과 결탁하여 수사와 판결을 정치 무기화하는 경우입니다. 정치인은 살아남기 위해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며 사법부는 정권을 조종하는 암흑 권력화됩니다. 셋째, 사법부와 정치권의 공생 구조. 이 경우는 서로가 서로의 범죄와 비리를 감싸주는 암묵적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은 사법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법부는 정치인의 비리 수사를 무마하며 판결에서 관대함을 보장합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형태입니다. 견제는 사라지고 공무와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어떤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까요? 첫째, 정의가 실종됩니다. 법이 더 이상 선악이나 진실을 판별하지 않고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입니다. 국민은 법정이 아닌 권력자를 바라보게 되고 정의에 대한 신뢰는 무너집니다. 둘째, 법치 아닌 권치 죄주의 시대가 됩니다. 법이 권력의 도구가 되며 사회는 법 앞에 평등이 아닌 권력 앞에 굴종으로 바뀝니다. 이는 국민들의 윤리 감각마저 마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시민 불복종, 정치 불안, 폭력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정권 교체 시 사법 보복과 정치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전 정권과 결탁한 사법부는 정권이 바뀌면 정치 보복의 대상이 되며 다음 정권은 그 반작용으로 또 다른 사법 장악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법부는 영원히 중립성을 잃고 권력의 바람에 흔들리는 괴물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정치권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하거나 검찰이 정권에 반기를 들며 정치적 파워를 행사한 예로 결국 검찰권의 정치화가 양측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공생 구조이다. 사법부가 정치권과 유착하게 되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묵인하고 보호하는 공생 카르텔이야말로 국가 시스템을 가장 깊이 병들게 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법은 거래되고 진실은 은폐되며 정의는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따라서 사욕을 이기지 못한 한 사람, 정의를 무너뜨리는 사회를 만듭니다. 사욕을 이기고 욕망을 절제하는 데는 일찍 깨닫지 않으면 어렵고 설사 알더라도 실천할 힘이 부족한 자가 많다. 책은담은 이렇게 말하며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계식시일과 조마 정명주 역시일 파참마 적해검 양불가소야. 这是一颗照磨的明珠，历是一把斩磨的慧剑，两不可少也。 이 글의 뜻은 지식은 마음속 악을 밝히는 한 알의 진주요
의지는 그 악을 끊어내는 지혜의 검이니 이 두 가지는 결코 따로 떨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해도 그것을 실천할 의지가 없다면 정의는 현실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령 의지가 있더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별할 지혜가 없다면 그 실천은 또 다른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욕을 제어하지 못한 사법부는 정의를 거래하는 상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특히 이 교훈을 사법부와 정치의 부패 구조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사법부가 정치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을 때 그 관계는 단순히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며 서로의 죄를 덮고 법과 권력을 사유하는 공생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법은 살아있는 원칙이 아니라 돈과 권력으로 거래되는 상품이 됩니다. 정의는 판결문에만 존재하고 현실에서는 무력해집니다. 이러한 구조가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은담이 경고한 사욕을 이기지 못한 자가 권력을 쥐면 결국 그 권력은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악을 밝히는 지혜의 진주도 없고 악을 끊어낼 검도 없다며 국가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사법은 썩어가고 국민은 무력감 속에 방치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쪽이 통찰과 실천 의지. 이 고전의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해 오늘 우리 사회에도 유효합니다. 법과 정의, 윤리와 책임은 단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마음속 사욕을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방황, 한 사람의 욕망, 한 번의 유혹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법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찍 깨닫고 단단한 의지로 이를 실천하는 훈련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처럼 고전 속 지혜는 오늘의 문제를 꿰뚫는 통찰을 줍니다. 정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의 욕망을 넘어서기 위해 함께 배우고 성찰하고 싶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구독이 더 깊은 철학과 더 나은 사회로 가는 여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성찰하고 싶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구독이 더 깊은 철학과 더 나은 사회로 가는 여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내면의 욕망과 마주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특히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제한된 성장기에는 내면의 욕망이 왜곡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이는 성인이 되어 사회 속에서 표출되곤 합니다. 이때 고대 성현들이 강조한 말, 승사제욕 지공 유알식 부조력 부리자 성스주유주공 여유의실보자 리보이저는 매우 시사적입니다. 이는 곧 사욕을 이기고 욕망을 절제하는 일은 그 원인을 일찍 알아차리기 어렵고 알아차렸다 해도 이를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즉, 인간의 사욕스유 인식 자체가 늦기 쉬우며 이 인식한 뒤에도 행동으로 제어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기 통제를 넘어 인격의 성숙과 철학적 성찰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한 정치인이 청소년기의 사회적 고립 속에서 성장하고 이후 범죄와 전과를 반복하며 대중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은 단순한 일탈이라기보다 인간 욕망의 구조와 그 제어 실패에 대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학적 접근과 함께 철학적 성찰이 병행되어야 할 주제입니다. 구독하시고 저희 여정에 함께 하세요. 한 번에 한순간씩 말이죠. 청소년기의 고립과 사회적 단절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제들과 다른 삶의 경로로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중고등학교를 정규 교육 과정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결핍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회적 소외감이 있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고립은 정상적인 소속감이나 집단 내 역할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여 자존감의 왜곡 혹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 성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독학의 긍정성과 그림자입니다. 독학은 자기주도성과 끈기를 의미할 수 있지만 사회적 반영 없이 자기 관점만 강화될 경우 왜곡된 신념이나 확증 편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범죄 경험과 전과 경력의 영향입니다. 첫째, 반사회적 성향입니다. 반복적인 범죄 경력은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사회적 규범을 지키지 않으며 공감 능력 결여, 충동성, 무책임함 등의 특징을 보이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ASPD와 같은 성향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죄책감 부족, 공감 능력 결여, 자기 합리화 등의 특성이 포함됩니다. 셋째, 자기 합리화와 피해자 의식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사회 탓으로 돌리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느끼는 인지 왜곡이 자주 나타납니다. 다섯째, 범죄와 권위에 대한 왜곡된 인식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법적인 경험을 세상 이면을 아는 능력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의 부끄러움 결여 때문입니다. 첫째, 수치심의 둔감화 때문입니다. 반복된 비난과 부정적 경험 속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졌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공격적 자기 표현은 욕설을 통해 자신을 방어하거나 오히려 그것을 통해 솔직함이야 진정성으로 포장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셋째, 자기 이미지를 영화함으로써 열등감의 보상, 심리로 자신을 억압된 체제를 이겨낸 영웅처럼 인식하는 나르시시즘적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정치인들이 미디어와 대중의 시선을 즐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카메라 앞 영웅처럼 하는 행동은 인정 욕구와 주목받고 싶은 욕망이 강하며 자신의 과거를 덮거나 미화하려는 심리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중의 반응에 둔감하거나 왜곡된 수용 때문입니다. 대중이 조롱하는 장면도 관심받는다는 식으로 해석하며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인물은 청소년기의 고립과 사회적 결핍, 자기 합리화로 형성된 왜곡된 신념, 반사회적 성향 또는 자기애성 성향, 미디어를 통한 자기 이미지, 조작 욕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금의 모습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을 단순히 이상하다고 보기보다는 그 배경 속에서 형성된 심리 구조를 이해하려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단, 이런 유형의 사람은 주변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감정적 접근보다는 사회적 규제와 경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구독하시고
정의를 지키는 내면의 힘을 함께 키워가요.